그날 밤은 냄새가 달랐어요. 서늘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날은 왠지 무서운 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척 같은 건 신경도 못 써죠. 저는 그 사람 지나갈 때 바위 뒤에 있었거든요. 홍부를 들고 혼자 걷는데 발걸음이 묘했어요. 산의 냄새도 심상치 않았죠. 저는 위에서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웅덕이 앞에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손에 무슨가 들고 있었는데 그냥 일어서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산속일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수는 그 밤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산속에는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산속의 짐승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전설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전설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의 강수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마을이라 해봤자 초가지붕 몇 채가 논두렁을 끼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담한 곳이었는데 봄이면 산 아래로 냉이 냄새가 내려오고 가을이면 도토리가 굴러다니는 그런 소담한 마을이었습니다. 뒷산은 사철 구름을 이고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가리켜 신령이 깃든 곳이라 불렀어요. 아이들도 해가 지면 산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마을의 오래된 법도였습니다. 강수는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어머니의 이불깃을 살며시 여며 들인 다음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게 위로 낡은 삼태기 하나, 허리춤에는 무딘 낫 하나. 그게 강수의 하루를 여는 채비의 전부였습니다. 맨발에 집신을 꿰고 오솔길을 오를 때면 이슬이 발등을 적셨지만 강수는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고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것, 그게 강수의 하루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몸져 누우신 것은 이미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으슬으슬하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이불을 걷지 못하셨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단풍이 붉어지고 첫눈이 내려도 어머니는 그 자리였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봤지만 차도가 없었고 뒷산에서 약초를 캐다 다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다 싶으면 달려가 보고 누가 뭘 써봤다 하면 따라 해봤지만 어머니의 얼굴빛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막막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음을 끓여 올리고 방 안 공기가 탁해지지 않도록 창호지 문을 조금씩 열어두었습니다. 어머니 발끝이 차가우실까봐 마른 짚을 덧대어 넣어드리고 밤이 깊으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재를 긁어 아궁이를 달랬습니다.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었겠어요. 옆에서 보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강수는 마을 어귀에 잠시 서곤 했습니다. 지게 위에 장작을 잔뜩 올린 채로 이웃 어른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살피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 연기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집 앞에 장작을 내려놓고 안에서 기척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수를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수가 지나가면 두부장수 안악은 두부 한 모를 슬며시 내밀었고 정미소 주인 영감은 쌀겨 한 되를 종이에 싸서 건네며 뒷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다들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강수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굽혀 깊이 절하고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으려 했습니다. 두례를 하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고 논두렁이 무너진 집이 있으면 달려가 삽을 들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강수를 가리켜 저런 총각이 드물다고 했을 만도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수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지게끈을 고쳐 매며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때면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오늘도 괜찮으실까? 미음은 드셨을까? 방이 너무 차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산길 내내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려도 바람이 솔가지를 흔들어도 강수의 머릿속은 그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면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눈은 떠 계셨지만 안색이 늘 맑지 않으셨고 강수를 보시면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시려 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강수는 안쓰러웠습니다. 차라리 저를 꾸짖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럴 기력이 남아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 만큼이었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의 효심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총각, 하늘도 알아볼 것이라고. 그 말이 그저 위로 삼아 건네는 말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수는 하늘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신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었을 뿐이었겠지요. 그것이 강수라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녹을만 하면 다시 내리고 바람은 처마 끝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강수는 그 긴 겨울 내내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음을 끓이고 식은 약탕기를 다시 올리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봄이 와도 어머니의 기색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아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강수로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어요. 처음에는 밥을 못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을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드려도 반도 못 넘기셨어요. 강수는 더 묽게 끓여보기도 하고 고소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참깨를 갈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대추를 오래 고아 단맛을 내보기도 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한두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드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드실 힘이 없으신 거였습니다. 강수는 그걸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고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말씀도 줄어드셨습니다. 전에는 강수가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오늘 산에서 뭘 봤느냐, 날이 많이 춥지 않았느냐, 밥은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던 분이셨거든요.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강수가 손을 잡아드릴 때 눈으로만 반기셨어요. 말 한마디 하시는 것도 버거우신 거였습니다. 눈빛은 살아계셨지만 몸이 먼저 지쳐가고 있었겠지요. 강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걸어가 이름난 의원을 모셔왔어요. 의원은 한참을 진맥하고 나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다 할 병명을 붙이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기운이 너무 쇠하여 몸이 스스로를 버티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약을 써봐도 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큰 고을의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수는 처방을 받아왔고 약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달 뗄감 판돈을 몽땅 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슬그머니 보태주기도 했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지요. 강수는 그 돈으로 약재를 사다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 냄새가 집안 가득 배어들 만큼 오래 낮은 불로 천천히 다렸어요. 어머니 입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떠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래도 차도가 없었어요. 강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가빠지는 숨소리가 귀에 걸렸어요.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강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꽉 막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밤이 참 많았습니다. 무당을 불러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중에는 그런 병은 귀신이 붙은 거라고 수군거리는 이도 있었거든요. 강수는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산 너머 무당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무당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이건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몸이 다한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강수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수는 마당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들렸어요. 마당 흘 위로 빗물이 고이는 동안 강수는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된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늘을 향해 묻고 싶었지만 하늘도 그날은 그저 비만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은 빗소리도 멎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하나 없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달이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강수는 그 희미한 빛 아래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는 일을 그리 울고 있냐.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낮고 거칠면서도 묘하게 귀에 감기는 목소리였어요. 강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당 한켠 감나무 아래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불씨처럼 번들거렸어요. 방망이를 옆구리에 낀 도깨비였습니다. 강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눈빛이 사납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놀라지 마라. 해코지하러 온 게 아니니까. 도깨비는 천천히 걸어와 강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몸 언저리에서 흐릿한 빛이 감돌았어요. 지프로 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입는 옷도 아닌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차림새였습니다. 강수는 뒷걸음을 치려다 멈췄어요. 달아나봤자 어디로 가겠냐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도깨비의 다음 말이 궁금했던 겁니다.
내 어미가 많이 아프지. 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예리하게 가슴을 건드렸거든요. 도깨비는 강수의 표정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방법이 있다. 그 한마디에 강수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도깨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산 깊숙한 곳, 사람이 쉬이 발길을 들이지 못하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 깊은 물속에 천년을 묵은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천년을 살았으니 그 기운이 얼마나 깊겠냐고 도깨비는 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심장 하나면 세상 어떤 약도 못 고치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수는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손발이 서늘했지만 그만큼은 쫑긋 서 있었겠지요. 이무기의 심장을 꺼내다가 오래 고아 어미에게 먹여라. 그러면 병이 씻은 듯 나을 것이야. 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무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자랐지만 이무기는 어른들 이야기 속에서나 들어본 존재였습니다. 천년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을 죽여 심장을 꺼낸다는 것은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강수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찌 죽인단 말씀이십니까? 강수가 겨우 입을 뗐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깨비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냐. 똑똑히 들어. 도깨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무기는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아무리 큰 힘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가죽이 쇠보다 단단하고 기운이 산 하나를 눌러버릴 만큼 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독에는 당해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독이라면 천년 묵은 이무기도 버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도깨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인지 속임수인지 가늠하려 했지만 도깨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강수는 결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어요. 가늘고 끊길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강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천년 묵은 이무기, 독, 폭포, 어머니.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이 도깨비를 믿어도 되는 건지, 정말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꿈인 건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그 밤 강수에게 남은 전부였겠지요. 도깨비는 강수가 오래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감나무 그림자 아래서 눈을 반쯤 내리깔고 강수가 스스로 결론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묘했어요. 해코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것 같지도 않은. 강수는 그 도깨비가 대체 무엇을 바라는 건지, 왜 이 밤에 자신 앞에 나타난 건지 그것부터가 이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강수를 더 압박했겠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도깨비 앞에서 강수 혼자 온갖 생각을 다 끌어안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강수의 눈이 방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깨비를 보았습니다. 도깨비는 그 시선을 읽었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망설이는 거 안다. 그런데 시간이 없지 않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강수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시간이 없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가고 있었고 강수가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독이라는 게 어디서 구하는 것입니까? 강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조금 기울었다는 뜻이었겠지요. 도깨비는 그것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씩 웃었어요. 내가 가져왔지. 도깨비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단단히 묶인 작은 주머니였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꽉 쥐어질 만큼 작았지만 그 주머니에서는 묘한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냄새라고 하기도 어렵고 느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뭔가 서늘하고 무거운 것이었어요. 강수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독이다. 이 무기를 잠재울 독. 도깨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주머니를 폭포 물에 풀면 된다고 했어요. 물에 풀리는 순간 독이 퍼지고 폭포 아래 웅덩이까지 내려가면 이 무기가 그것을 마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년 묵은 이 무기도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강수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심장은 강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무엇을 얻으시는 겁니까? 강수가 물었어요. 순순히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만큼은 알아야 했습니다. 도깨비가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할 리 없었으니까요. 도깨비는 잠시 강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무기의 영역이 필요하다. 심장은 내가 가져도 된다.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걸 취할 것이야. 무슨 영역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도깨비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강수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 순간 강수의 머릿속은 어머니 생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강수는 그 붉은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손이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 든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쥐는 순간 내려야 할 결정 때문에요. 이 무기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그 판단이 먼저였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강수의 눈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어요. 숨을 고르실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는 어머니, 눈으로만 반겨주시는 어머니. 받아라. 도깨비가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강수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두지도 않았어요. 잠시 그대로 있었겠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감나무 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강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주머니에 닿는 순간 차갑고 매끈한 비단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주머니를 손에 쥐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가볍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강수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깨비는 강수가 주머니를 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폭포는 산 깊숙이 들어가면 나온다. 길이 없으니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깨비는 감나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강수 혼자였어요. 손에는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주머니를 가슴께로 끌어당겼어요. 꽉 쥐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붉은 비단 주머니를 손에 쥔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가늘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새 같은 생각을 거듭했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결론을 내려준 거였어요. 강수는 조용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롱이를 걸치고 집신을 단단히 여몄어요. 부싯돌과 작은 횃불감을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찼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옷 안쪽에 깊이 넣어두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방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냥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늘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강수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렸어요. 돌아오겠다고 소리 없이 중얼거리면서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만 구름에 가려 빛이 거의 닿지 않았어요. 강수는 더듬더듬 산 어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낮에도 자주 오르던 산이었지만 밤의 산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발 아래 흙의 감촉도 달랐고 공기의 냄새도 달랐습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사방에서 났어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풀숲 흔들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짐승이 땅을 구르는 소리. 강수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겁보다 어머니 걱정이 더 컸던 겁니다. 한참을 오르자 산새들이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어야 할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날개를 퍼덕였어요. 강수가 가까이 지나치면 짧은 소리를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낮이라면 모를까 이 깊은 밤에 새들이 저리 뒤숭숭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강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지만 눈은 사방을 살폈습니다. 산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은 강수가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솔길이 끊기는 곳부터는 진짜 깊은 산이었습니다. 발 아래 땅이 고르지 않았어요. 바위가 불쑥 튀어나오고 나무 뿌리가 발에 걸렸습니다. 강수는 횃불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작고 흔들리는 불빛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불빛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산은 깊어질수록 고요해졌습니다. 새 소리도 짐승 소리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묘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일부러 비켜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횃불이 바람도 없는데 가끔씩 흔들렸습니다. 강수는 그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세웠어요. 땀이 배어날 만큼 오른 즈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한 물소리였어요. 쏟아지고 떨어지고 부서지는 물의 소리였습니다. 강수는 그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나뭇가지에 팔뚝이 긁히고 바위에 무릎이 찧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물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공기도 달라졌어요. 습하고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끼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짙게 코끝에 닿았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사이를 비집고 나가자 갑자기 시야가 트였습니다. 마침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내려오는 순간이었어요. 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폭포가 있었어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꼭대기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거든요. 다만 그 아래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달빛을 받아 희뿌연 빛을 내고 있었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귀를 울릴 만큼 컸어요. 폭포 아래에는 깊고 검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마다 흰 물보라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어요. 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웅덩이 아래 무엇이 있는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물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었어요. 물이 출렁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검은 물 아래 뭔가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저도 모르게 옷 안쪽에 비단 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거기 있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강수는 폭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폭포 앞에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어요. 사방에서 물보라가 튀어올라 얼굴과 손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옷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붉은 빛이 더 짙어 보였어요. 매끈하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강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어요. 가볍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천년 묵은 이무기를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찌 이리 가벼운지. 강수는 그 생각을 억누르고 폭포 가장자리로 발을 옮겼어요. 웅덩이가 가까워질수록 물소리는 더 크게 울렸습니다. 발 아래 바위가 이끼로 덮여 미끄러웠어요. 강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웅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눈앞에 검은 물이 있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 위로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물 표면이 하얗게 부서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주머니 끈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여기서 풀면 됩니다. 이 끈을 당겨 주머니를 열고 물속에 쏟아 넣으면 됩니다. 도깨비가 설명한 대로라면 독은 물을 타고 퍼져나갈 것이고 이무기는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무기는 죽고 어머니는 살게 됩니다. 순서가 분명했어요. 방법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수는 웅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물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강수는 어릴 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마을 어른들이 이 산 깊은 곳에는 산의 기운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면 마을에 변고가 온다고 했어요. 물이 마르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온다거나. 아이였던 강수는 그 이야기를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로 흘려들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검은 물 앞에 쭈그려 앉아 있으니 그 이야기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무기가 바로 그 존재라면 어찌 될까요? 강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머니 끈에서 손가락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무기를 죽이는 것이 어머니를 살리는 일이라면 동시에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수에게 두부를 건네던 안악도 쌀겨를 싸주던 정미소 영감도 둘의 날 함께 논에 들어가던 이웃들도 그들은 강수가 이 밤에 이 폭포 앞에 앉아 있다는 것조차 모르겠지요. 강수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어머니와 마을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풀면 어머니를 얻고 마을을 잃을 수 있어요. 주머니를 쥐고 돌아서면 마을은 지키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잃는 선택이었어요. 폭포는 아랑곳 없이 쏟아졌습니다. 물보라가 강수의 옷깃을 적셨어요. 횃불이 바람도 아닌 물기에 흔들렸습니다. 강수는 주머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물에 넣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품 안에 다시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손 위에 올려두고 검은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웅덩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폭포 소리만 끊임없이 귀를 울렸어요. 물보라는 계속 날아왔고 강수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수는 일어날 생각을 못했거든요. 손바닥 위에 비단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강수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시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고르실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던 것도 떠올랐지요. 미음을 한두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돌리시던 것도. 차갑고 여린 손을 잡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강수는 그 감각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이 차가운 물보라 속에서도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상한 노릇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건지. 두부 한 모를 내밀던 안악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쌀겨를 종이에 싸서 건네던 정미소 영감의 뒷모습도 떠올랐어요. 둘의 날 논에서 함께 웃으며 일하던 이웃들도 떠올랐지요. 강수가 힘들 때마다 티 내지 않고 곁을 채워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쯤 잠들어 있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그게 다 강수 손에서 비롯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이무기가 사라지면
산이 흔들린다고 했지요. 산이 흔들리면 마을에 변고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주머니를 푸는 것은 어머니를 살리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내모는 일이 되는 셈이었어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나올 대답이 아니었으니까요. 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어요. 당연히 들릴 리 없는 소리였지요. 여기는 산 깊은 곳이고 어머니는 마을 집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하게 끊길 듯 이어지는 그 숨소리가. 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 아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살리길 바라실 분일까? 과연 그러실 분인가? 하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강수가 어릴 때 동네 아이와 다퉈서 상대 아이를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수가 이겼는데도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긴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이 더 중하다고 하셨지요.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포 앞에 앉아 있으니 그 말이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훨씬 선명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요. 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검은 물이 여전히 눈앞에 있었어요. 폭포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손바닥 위에 비단 주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강수는 그 주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품 안에 넣기 위해서였거든요. 주머니가 옷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겠지요. 강수는 폭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웅덩이는 여전히 깊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끝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굳이 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수는 몸을 돌렸어요. 왔던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어요. 산길은 여전히 어둡고 험했지만 올 때와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무언가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었어요. 돌아갈 때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걷는 발걸음이었지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강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잠든 곳으로 한 발씩 걸어 내려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강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발만 보고 걸었어요. 횃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끄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솔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을이 멀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강수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마을에 돌아가면 어머니 방 앞에 서야 하겠지요. 그 방 안에 아무것도 가져다 드리지 못한 채로 그 생각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마을을 선택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강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잘 봤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사방이 나무였고 달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지난번 그 자리였어요.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지난번과 같은 방망이를 들고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풍기는 기운이 달랐습니다. 번들거리던 눈빛이 지금은 훨씬 깊고 차분했어요. 도깨비라기보다는 산 그 자체처럼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셨습니까? 강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깨비는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왔어요. 강수 앞에 멈춰 서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도깨비가 아니다. 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강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존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산의 신령이다. 산신령.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강수는 그 자리에 그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이 산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령이 지금 강수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도깨비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강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시험이었던 겁니까? 강수가 고개를 든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산신령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강수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산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봐왔다. 효심 깊은 나무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한쪽에서 보면 알 수 없는 법이야. 직접 시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뒤숭숭해졌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험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 무기도, 독도 전부 꾸며낸 것이었습니까? 이 무기는 진짜다. 저 폭포 아래 1000년을 살고 있지. 독도 진짜야. 내가 그 독을 물에 풀었다면 이 무기는 정말 죽었을 것이야. 강수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꾸며낸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독이었고 진짜 이 무기였어요. 강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독을 폭포에 풀었다면 이 무기는 정말 사라졌을 터였습니다. 산신령은 그것을 알면서도 강수를 그 자리까지 보낸 겁니다. 얼마나 대담한 시험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시험인지 강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섭냐?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반말이었지만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편한 말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수를 조금 숨 쉬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강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산신령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것 같았어요. 도깨비 얼굴로 짓는 웃음이라 묘하기는 했지만 그 웃음이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폭포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는지 다 봤다. 어머니도 떠올리고 마을도 떠올렸지. 그리고 결국 어느 쪽을 택했는지도 봤어.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자신이 한 선택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강수는 알았습니다. 강수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산신령이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것, 처음부터 시험이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강수의 가슴은 아직 벅찼거든요. 분한 마음도 아니었고 원망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크고 무거운 것이 한꺼번에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일어나거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산신령은 그런 강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폭포 앞에서 보여준 것, 나는 보았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마음보다 컸을 텐데, 그 마음을 눌렀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강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걱정이 되느냐? 예.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의 강수가 이 밤 내내 짊어지고 있던 것들이 다 담겨 있었겠지요. 산신령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다시 품 안에 손을 넣었어요. 꺼낸 것은 작은 약 봉지였습니다. 검은 종이에 단단히 쌓인 것이었어요. 크기는 비단 주머니보다 작았지만 그 봉지에서는 비단 주머니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났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냄새였어요. 풀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맞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이것을 다려서 어머니께 드려라. 사흘이면 일어나실 것이야. 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봉지를 바라보았어요.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야. 산신령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강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지가 손바닥에 얹혔어요.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밤 산속에서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손바닥을 데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강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두 손으로 봉지를 감쌌어요. 고맙습니다. 강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산신령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산신령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기운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 산신령의 윤곽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산신령의 흐릿해지는 모습이 더 사라지기 전에 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산신령이 멈췄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혹시 시험의 일부였던 겁니까? 산신령은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강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이 만든 일이지. 나는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이 시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고통이 그냥 세상의 일이었다는 것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강수는 손 안에 약봉지를 더 꽉 쥐었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신령은 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감나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원래 거기 있던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요. 강수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약봉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올 때보다 발이 가벼웠어요. 아니, 가볍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요. 다만 올 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올 때의 무게는 막막함이었고, 돌아갈 때의 무게는 간절함이었어요. 강수는 그 무게를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늘 끝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 한 줄 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가슴에 안은 약봉지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밀었어요.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었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어요. 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 계신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무릎이 힘없이 꺾일 것 같았거든요. 강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을 다려야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불씨가 옮겨붙는 동안 강수는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검은 빛을 띤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깊고 묵직했어요. 산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강수는 그것을 약탕기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그러고는 낮은 불로 천천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 사흘이면 일어나실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 하나를 붙들고 강수는 불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약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달이면 달일수록 냄새가 짙어졌어요. 보통 약탕기에서 나는 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숲속 깊은 곳에서 맡을 법한 이끼와 나무와 물이 섞인 냄새였어요. 강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 약이 보통 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을 드린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강수가 들어오자 언제나처럼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시려 했습니다. 강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약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시더니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약이냐고 물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강수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드렸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강수는 울컥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수가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혼자 몸을 일으켜 앉아 계셨어요. 등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앉아 계신 거였습니다. 강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강수를 보시더니 이번에는 힘겹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미소가 강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화난 것이었겠지요. 어젯밤에 어딜 다녀왔느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단단했어요. 강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는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혼자 걸어서요. 지팡이도 짚지 않으셨어요. 강수는 마당 귀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이 마당에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마당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그 무렵 뒷산 깊은 곳 폭포 아래에서는 이무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천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겁니다. 물이 쏟아지고 웅덩이가 차오르고 산이 숨을 쉬는 동안 이무기는 그것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겠지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산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을은 여전했습니다. 두부장수 안학은 여전히 두부를 팔았고 정미소 영감은 여전히 쌀겨를 쌌어요. 둘의 날이면 사람들이 논에 모였고 굴뚝에서는 저녁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지게를 짊어지고 낫을 허리춤에 차고 이슬을 밟으며 오솔길을 올랐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어머니가 문가에 나와 그 뒷모습을 배웅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강수는 산을 오를 때마다 저 깊은 곳 폭포를 떠올렸습니다. 검은 웅덩이와 쏟아지는 물줄기와 손바닥 위에 얹혔던 비단 주머니의 차가운 감촉을, 그리고 그 밤 자신이 내린 선택을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무기도 거기 있었겠지요. 그리고 강수도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잘 될지 몰랐어요. 야담이라는 형식이 낯설기도 했고 글을 쓰는 내내 이게 맞는 방향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강수가 폭포 앞에서 주머니를 쥐고 한참을 망설이는 장면을 쓸 때는 저도 같이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마을 사이에서 고민하는 강수가 답답하기도 했고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수가 주머니를 품 안에 다시 넣는 장면을 완성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강수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강수다운 선택이었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채널을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한 것도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혼자 쓰고 편집하고 올리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깐이라도 다른 세상에 다녀왔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하나와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